은서가 오래된 신문 기사를 꺼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그 공장 폭발 사고 피해자 유가족의 딸이었어요. 복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내 친정에 내 남편의 죄가 닿아 있다. 핏줄은 아니어도 손잡은 정이 진짜 가족이야. 은서가 복녀의 손을 꼭 잡았다. 어머니, 저는 수혜자가 아니라 집행인이에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을지로 끝자락 전통시장 새벽 5시 반입니다.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골목길에 하나둘씩 불이 켜지기 시작합니다. 강복녀의 반찬가게 앞에서 알루미늄 덮개가 천천히 올라가면서 김이 오른 국 냄새가 골목을 가득 채웁니다. 75살의 복녀는 50년 넘게 해온 일이지만 여전히 새벽마다 이 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서면서 복녀는 카운터 위에 놓인 종이 장부를 펼칩니다. 세월의 때가 묻은 장부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적힌 글씨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장부의 모서리를 손끝으로 맞추는 것은 50년째 변하지 않은 복녀의 습관입니다. 숫자 하나하나가 모두 약속이고 그 약속들이 쌓여서 오늘의 복녀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빚은 오늘 갚고 은혜는 평생 갚는 거요. 복녀가 중얼거리는 말은 누군가에게 하는 말이라기보다는 자신에게 되새기는 다짐 같습니다. 이 말은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집안의 가훈처럼 여겨왔던 말입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이 말의 무게가 더욱 무겁게 느껴집니다. 가게 뒤편에서 조용히 앞치마 끈을 묶고 있던 강은서가 복녀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37살의 은서는 복녀와 함께 산 지 벌써 17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말수가 적고 묵직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서에게는 복녀가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20살 때 이 시장에서 쓰러진 복녀를 도운 것이 인연이 되어 지금까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세입자 명단 다시 확인해야 해요. 재개발 보상금 들어오면 약속대로 재정착 기금부터 챙겨야죠. 은서의 목소리에는 차분하지만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복녀가 시장 상인들과 세입자들에게 했던 약속들을 은서는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이 확정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상금에만 관심을 갖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삶이라는 것을 두 사람은 잘 알고 있습니다. 복녀는 은서의 말을 들으며 카운터 서랍에서 오래된 가죽 지갑을 꺼냅니다. 지갑을 열면 붉은 인감과 최근에 만든 일회용 비밀번호 장치가 들어 있습니다. 그 아래로는 노랗게 바랜 공장 사진 한 장이 보입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복녀와 남편 그리고 공장 동료들이 함께 찍힌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사진을 보는 순간 복녀의 머릿속에는 잊고 싶었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그날의 검은 연기, 사람들의 비명소리, 그리고 남편이 비용을 아끼려고 깎아낸 안전단가 때문에 일어난 끔찍한 사고. 3명의 젊은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고 그중 한 명에게는 어린 딸이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 사고 이후 평생을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 순간까지도 복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돈은 사람 살리는 데 쓰자, 복녀야. 우리가 벌어들인 돈으로 누군가를 다시 살려내자. 그때부터 복녀는 남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모두 복녀를 신뢰했습니다. 복녀 사장님은 약속 지키는 사람이라는 말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고 세입자들도 단골 손님들도 그녀의 말 한마디면 안심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복녀를 찾아왔고
복녀는 한 번도 그들을 실망시킨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집안 식구들만이 문제였습니다. 재개발 소식이 나온 뒤로 장남 민석과 차녀 혜진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평소에는 한 달에 한 번 안부 전화도 제대로 하지 않던 이들이 갑자기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대화의 주제는 언제나 재개발과 보상금 이야기였습니다. 복녀는 그들의 속마음을 뻔히 알고 있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가게 정리를 마치고 뒤편 방에서 저녁 뉴스를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재개발 관련 뉴스가 나오자마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장남 민석이었습니다. 어머니, 축하할 일이죠. 150억이면 정말 큰 돈이네요. 우리 집안 피땀으로 일군 결과 아닙니까? 민석의 목소리에는 감춰지지 않는 기대감과 흥분이 묻어 있었습니다. 복녀는 잠시 말없이 수화기를 들고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피땀은 맞지. 근데 그 피가 누구 피인지는 생각해봤냐? 전화 너머로 민석의 당황스러운 침묵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민석이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복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일 얘기하자.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은서는 복녀의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다가앉았습니다. 복녀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함께 오래된 아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은서의 물음에 복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은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서야, 내가 만든 유언대용 신탁 초안, 내일 변호사랑 마무리하자. 약속은 반드시 도장으로 남겨야지. 은서는 복녀의 의지를 이해했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복녀와 함께 준비해온 일들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네, 어머니. 조미정 변호사님께 내일 오전에 만나자고 연락드릴게요. 두 사람의 눈빛에는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시장의 소음도 차츰 잦아들었습니다. 하지만 복녀의 마음속에는 오래된 약속에 대한 무게가 더욱 무겁게 눌러앉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정말 중요한 일들이 시작될 것입니다. 150억이라는 큰 돈을 둘러싼 진짜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녀와 은서는 종로구에 있는 조미정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조미정은 가사와 상속 전문 변호사로 이미 한 달 전부터 복녀의 신탁 설계를 도와왔습니다. 사무실 벽면에는 수많은 법률 서적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고 책상 위에는 복녀의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임의후견 계약은 지난주 공증으로 효력이 명확해졌어요. 후견 감독인 지정도 끝났고요. 조미정이 서류를 정리하며 설명했습니다. 신탁은 말씀하신 대로 피해자 유가족 지원 40%, 세입자 재정착 기금 40%, 은서님 생활비 정기지급 20%로 정리했습니다. 복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유류분은 어쩔겨? 이것이 복녀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아무리 신탁을 설정해도 법정 상속인인 자녀들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직계비속이 청구할 수는 있지만 과거 생활비와 학자금 사전 증여가 크면 감액됩니다. 어머님께서 기록으로 남겨두신 자료들이 큰 힘이 될 거예요. 조미정은 두꺼운 파일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 안에는 민석과 혜진에게 지원했던 모든 금액들이 날짜와 함께 꼼꼼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 사업 자금까지 모두 합하면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그 시각 다른 곳에서는 민석이 박도현과 만나고 있었습니다. 박도현은 재개발을 담당하는 건설회사의 상무로 민석과는 오래된 사이였습니다.
강남의 한 카페에서 만난 두 사람의 대화는 심각했습니다. 형님, 어머니 설득이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도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신탁이니 뭐니 하는 복잡한 절차 말고 그냥 단순하게 가면 안 될까요? 도장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민석은 커피잔을 돌리며 답했습니다. 체면이 있지. 우리 엄마야. 내 말 들을 거야. 하지만 민석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어제 전화 통화에서 느꼈던 어머니의 단호함이 아직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형님, 회사 상황이 좀... 도연이 조심스럽게 꺼낸 말에 민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운영자금 문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감사해서 뭔가 이상하다고 하던데요. 민석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지난 2년 동안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기간만 빌렸을 생각이었는데 투자가 실패하면서 구멍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제는 어머니의 보상금이 아니면 해결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걱정 말고 일단 어머니 설득부터 해보자. 신탁이라는 게 집행 못하게 가처분 신청하면 시간은 벌 수 있으니까. 민석은 자신을 다독이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책상 서랍에는 운영자금 전용이라고 적힌 메모와 빌린 돈 전표들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한편 혜진은 자신이 운영하는 실용음악학원에서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학원 운영이 생각보다 어려웠고 이혼 후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경제적 부담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카드 대금 연체 문자와 대출 이자, 독촉 전화가 하루에도 몇 번씩 걸려왔습니다. 엄마가 정말 그 돈을 다 남에게 줄 리는 없을 거야. 혜진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피부치가 먼저지. 은서는 도대체 뭐길래. 혜진에게는 은서가 이해되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간병인도 아니고 가사도우미도 아닌, 그렇다고 양녀로 입양한 것도 아닌 애매한 관계.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자신들보다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지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혜진에게서 민석에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빠, 오늘 저녁 엄마 집에 모이라고 해. 엄마 도장 얘기 깔끔히 정리하자. 이대로 있으면 정말 다 남한테 넘어가. 메시지를 받은 민석은 잠시 망설였지만 곧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았어. 저녁 7시에 보자. 복녀와 은서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돌아온 후 은서는 집안의 스마트 도어벨 설정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녹화 기능 잘 작동해요. 혹시 모르니까. 은서의 말에 복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가족끼리 만나는데 녹화를 해야 하다니. 참 세상이 많이 변했구나. 어머니, 사람은 밑대 약속은 증거로 남겨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은서가 복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복녀는 은서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면 모든 게 투명해야지. 오후 늦게 민석과 혜진이 각각 복녀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남매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민석은 정장 차림으로 와서 마치 사업상 미팅에 온 것 같은 인상을 주었고 혜진은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와서 무언가 결심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진지하게 이야기할 게 있어서 왔어요. 민석이 거실에 앉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재개발 보상금 문제 말이에요. 가족끼리 먼저 상의해야 할 일 아닙니까? 복녀는 차를 끓이며 대답했습니다. 상의할 게 뭐가 있냐? 내 돈이고 내가 쓸 곳도 정했는데. 복녀의 목소리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흔들리지 않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혜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게 말이 돼요? 150억을 남한테 다 주고 정작 자식들은
빈손으로 내보내겠다는 거예요? 혜진의 목소리에는 억울함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은서는 조용히 부엌에서 찻잔을 준비하면서 이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시작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오늘 밤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밤이 될 것 같았습니다. 복녀의 좁은 거실에는 오래된 장판 위에 낮은 차탁이 놓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시장 사람들과 찍은 사진들이 줄줄이 걸려 있었고 그 사진들은 복녀가 지나온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복녀는 평소처럼 인감과 일회용 비밀번호 장치를 작은 파우치에 담아 차탁 옆에 두었습니다. 이 작은 물건들이 오늘 밤의 핵심이 될 것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습니다. 민석이 찻잔을 앞에 두고 본격적으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말씀 바꾸지 마세요. 아무리 그래도 피부치한테 먼저죠. 신탁은 나중에 천천히 하시고 일단은 가정부터 챙기셔야 합니다. 민석의 목소리에는 간청하는 듯한 톤이 섞여 있었지만 그 속에는 강한 요구가 담겨 있었습니다. 혜진도 민석의 말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엄마 마음 충분히 알아요. 착한 일하고 싶으신 거죠. 근데 그래도 장부는 가정부터 챙기고 세상은 그 다음이에요. 순서라는 게 있잖아요. 혜진은 복녀의 손을 잡으며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복녀는 잠시 말없이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가정이 세상을 속이면 안 되는 거지. 도리라는 건 순서가 아니라 내용이다. 복녀의 말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50년 넘게 시장에서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온 그녀만의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서가 부엌에서 나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신탁 초안과 임의후견 계약 공증본이 오늘 나왔어요. 모든 절차가 법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은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확고했습니다. 민석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머니의 일방적인 결정인 줄 알았는데 은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을 보니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은서, 넌 명색이 간병인이잖아. 주제 좀 지켜. 민석의 말에는 노골적인 무시와 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은서는 전혀 위축되지 않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간병은 돌봄이고 돌봄은 약속입니다. 저는 어머니와 약속한 대로 하고 있을 뿐이에요. 은서의 말에 민석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혜진이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정말 우리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자식들 내팽개치고 남한테 돈 퍼줬다고. 혜진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져 갔습니다. 복녀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민서가, 혜진아, 너희들을 버리는 게 아니다. 내가 너희한테 해준 게 얼마나 되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복녀의 마음속에는 자녀들에 대한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석을 제일 먼저 대학에 보냈고 혜진의 학원비와 결혼 자금까지 모두 지원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법적으로는 사전증여에 해당한다는 것을 조미정 변호사로부터 확인받았습니다. 어머니, 그건 자식 키우는 당연한 의무였잖아요. 그걸 지금 와서 은혜라고 하시면. 민석이 반박하려 했지만 복녀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의무와 은혜는 다른 거다. 의무는 법이 정하는 거고 은혜는 마음이 정하는 거야. 내가 너희한테 한 건 의무를 넘어선 은혜였어. 그 은혜를 다 받고도 더 달라고 하는 게 도리냐? 복녀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석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지금 제 상황을 아세요? 회사에서 큰 문제가 생겼어요. 이 돈 아니면 정말.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체면을 중시하며 살아온 그에게 이런 고백은 무척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무슨 문제? 복녀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민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일을 차마 어머니에게 털어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혜진도 급해졌습니다. 엄마, 저도 마찬가지예요. 학원 운영이 어렵고 아이 키우는 것도 만만치 않아요. 정말 절실해요. 혜진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녀 역시 어머니 명의로 담보를 설정하려 했던 일은 숨기고 있었습니다. 복녀는 두 자녀의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들이 진실을 숨기고 있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어려우면 솔직하게 말해라. 숨길 게 있으면서 도움을 달라고 하는 건 순서가 아니지. 민석과 혜진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둘 다 자신들의 진짜 상황을 털어놓기에는 너무 위험했습니다. 대신 민석이 다른 방향으로 말을 돌렸습니다. 어머니, 그럼 이렇게 하시죠. 신탁은 나중에 하시고 일단 보상금부터 받으세요. 그리고 가족회의를 통해서 천천히 정하시자고요. 민석의 제안에는 계산이 들어 있었습니다. 일단 돈부터 받고 나면 어떻게든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안 돼요. 은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신탁은 이미 법적으로 완료된 상태예요. 어머니께서 직접 결정하신 일이고 저는 그 집행 책임자일 뿐입니다. 민석의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졌습니다. 은서, 정말 끝까지 나오겠다는 거야? 민석의 목소리에는 위협적인 톤이 섞였습니다. 나오는 게 아니라 지키는 거예요.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는 거라고요. 은서는 전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복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가족이 이렇게 돈 때문에 갈라서는 모습을 보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내린 결정이 옳다는 확신도 들었습니다. 돈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그 돈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제는 분명해졌습니다. 거실의 공기가 점점 무거워져 갔습니다. 네 사람 모두 각자의 입장에서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복녀의 차탁 위에 놓인 작은 파우치가 모든 이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인감과 일회용 비밀번호 장치가 오늘 밤의 운명을 가를 열쇠였습니다. 거실의 침묵이 길어지면서 공기는 점점 무거워져 갔습니다. 민석은 계속해서 차탁 위의 파우치를 힐끔힐끔 쳐다보고 있었고 혜진은 손가락으로 찻잔의 가장자리를 만지작거리며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복녀는 두 자녀의 표정을 읽고 있었고 은서는 조용히 부엌 쪽으로 물러나 있었지만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민석이 먼저 참을성의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생각을 바꿀 의향은 없으세요? 민석의 목소리에는 이제 간청하는 톤이 사라지고 강압적인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복녀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바꿀 생각 없다. 내가 정한 길이 맞다고 생각해. 복녀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그 순간 혜진이 갑자기 일어나면서 파우치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엄마, 잠깐만요. 그냥 인증번호만 확인해 보자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을게요. 혜진의 움직임은 빨랐지만 복녀가 더 빨리 파우치를 잡아당겼습니다. 혜진아,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복녀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파우치를 잡아당겼습니다. 엄마, 정말 잠깐만이에요. 확인만 하고 바로 돌려드릴게요. 민석도 이 상황을 보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면서 은서의 손목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은서, 넌 빠져.
민석의 힘에 은서가 비틀거렸습니다. 민석 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은서가 항의했지만 민석은 듣지 않았습니다. 잠깐만, 인증번호만 받자니까. 회사 돈이 막혔다고 했잖아요. 민석의 목소리는 점점 커져갔고 이제는 거의 고함에 가까웠습니다. 혜진도 더욱 필사적으로 파우치를 잡아당겼습니다. 일회용 비밀번호 장치는 잠깐 쓰는 거예요. 엄마, 금방 끝나요. 하지만 복녀는 놓지 않았습니다. 그건 내 약속의 열쇠다. 너희가 함부로 건드릴 수 없어. 은서가 민석과 혜진 사이에 끼어들려고 했지만 민석이 은서를 밀어내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은서, 꺼져. 이건 가족 문제야. 민석의 손바닥이 은서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은서의 귓속이 울렸습니다. 그 충격으로 은서가 뒤로 넘어지면서 복녀도 함께 중심을 잃었습니다. 복녀는 차탁의 모서리에 몸을 부딪히며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아! 쇄골 부근에서 끊어지는 듯한 통증이 번져나갔습니다. 복녀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이 순간 거실 모퉁이에 설치된 요양 CCTV의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고 스마트 도어벨도 움직임을 감지해서 자동으로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은서는 고통을 참으며 재빨리 휴대폰의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강민석 씨, 다시 말씀해 보세요. 어머니 인감을 왜 요구하십니까? 은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증거로 남겨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석은 은서의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은서, 녹음기 꺼. 지금 당장. 하지만 은서는 끄지 않았습니다. 혜진은 여전히 파우치를 움켜쥐고 있었는데 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잠깐만 쓰면 된다니까요. 바닥에 넘어진 복녀가 고통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깐 도둑질이 어딨냐. 도둑은 순간이고 죄는 평생이다. 복녀의 말에는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민석은 이제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도둑이에요? 자식이 부모 돈 쓰는 게 도둑질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혜진도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도 엄마 자식인데 왜 은서만 챙기세요? 혜진의 눈에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여전히 파우치를 놓지 않았습니다. 복녀는 고통을 참으며 일어나려 했지만 쇄골의 통증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나쁜 사람이라고 한 적 없다. 하지만 지금 하고 있는 짓은 나쁜 짓이야. 복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서가 조심스럽게 복녀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민석이 다시 가로막았습니다. 은서, 넌 정말 끝까지 방해할 거야? 민석의 눈빛이 위험해 보였습니다. 방해가 아니라 보호하는 거예요. 어머니를 보호하는 거라고요. 은서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뺨이 아팠지만 물러설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때 복녀가 쇄골을 움켜쥐며 신음했습니다. 아, 아파. 복녀의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져 갔습니다. 이 상황을 본 은서가 급하게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지금 구급차 부를 상황이에요? 과장하지 마세요. 혜진이 소리쳤지만 복녀의 상태를 보니 심각해 보였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민석과 혜진은 그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민석은 급하게 파우치에서 손을 뗐고 혜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구급차 안에서 복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넘어졌다고 해서 약속까지 넘어지지는 않는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히려 더 강한 의지가 자리 잡았습니다. 자녀들이 보여준 모습이 충격적이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도 더욱 강해졌습니다. 은서는 구급차 안에서 복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실 거예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복녀는 은서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의 형광등 불빛 아래서 복녀는 깁스에 팔을 고정한 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는 쇄골 골절이라고 진단했고 최소 6주는 깁스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복녀의 얼굴에는 고통보다도 깊은 실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평생을 함께 키운 자녀들이 자신에게 손을 댔다는 사실이 육체적 고통보다 더 아팠습니다. 은서는 병실 한쪽에서 복녀를 지켜보며 조미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상황이 심각해졌어요. 어머니께서 다치셨고 모든 과정이 녹화되었습니다. 은서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 속에는 분노가 숨어 있었습니다. 한편 민석과 혜진은 병원 복도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방금 전 일어난 일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설마 자신들이 어머니에게 손을 댈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었고 이제는 수습을 해야 했습니다. 오빠, 이거 큰일 났어요. 은서가 녹음했다면서요? 혜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민석도 마찬가지로 불안해했습니다. 일단 진정하자. 가족 간의 다툼이었다고 하면 돼. 어머니도 우리 편을 들어주실 거야. 하지만 민석의 예상과 달리 복녀는 은서 편에 섰습니다. 경찰이 병원에 와서 조사를 할 때도 복녀는 사실대로 진술했습니다. 내 인감을 억지로 빼앗으려고 했어요. 내가 거부하니까 손을 썼고요. 복녀의 진술은 명확했습니다. 혜진은 휴대폰으로 친척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엄마가 150억 전부를 은서한테 준대요.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메시지를 받은 친척들은 놀라움과 분노로 가득한 답장들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말이 돼? 피는 못 속여. 나쁜 년 같으니라고. 은서가 꼬드긴 거 아냐? 같은 말들이 친척 단체 채팅방을 달궜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법적인 문제였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 민석은 계속해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가족회의하다가 실수로 일어난 일입니다. 어머니께서 넘어지신 건 정말 실수였어요. 하지만 은서가 제출한 녹음 파일과 CCTV 영상은 명확했습니다. 조미정 변호사는 미리 준비해둔 USB와 공증 서류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증거 보전 신청서와 상해 혐의 진술서를 제출합니다. 피해자는 강복녀 씨이고 가해자는 강민석, 강혜진 두 명입니다. 조미정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그 사이 민석의 회사에서는 내부 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평소에도 의심스러웠던 운영자금 사용 내역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회계사는 민석을 불러서 따져 물었습니다. 기획이사님, 이 운영자금은 대여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용처가 개인 계좌로 되어 있고 승인 절차도 없었네요. 민석은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했습니다. 잠시 빌려 쓴 거였어요. 곧 갚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수억 원에 달했고 사용기간도 2년이 넘었습니다. 회계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시 변제하시거나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민석의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어머니의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면 회사 돈을 갚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체면만 세우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체면이라는 것이 벗겨지고 나니 그 밑에는 추악한 현실만 남아 있었습니다. 체면만 세우면 버틸 줄 알았는데
근데 체면은 벗겨지면 그냥 가면이구나. 민석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혜진의 상황도 마찬가지로 악화되었습니다. 학원 대출 연체 문자가 계속 왔고 카드 대금, 독촉 전화도 하루에 몇 번씩 걸려왔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어머니 명의로 담보를 설정하려 했던 일이 금융기관에 기록으로 남아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강혜진 씨 담보 설정 신청서에 서명이 위조된 것 같습니다. 이건 문서 위조에 해당할 수 있어요. 은행 직원의 말에 혜진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미리 준비해 둔 거였어요. 실제로 실행하지는 않았잖아요. 하지만 이미 신청서가 제출된 상태였고 복녀의 서명이 위조되었다는 것이 필적 감정으로 밝혀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혜진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돈이 곧 안전망이라고 믿었지? 병실에서 은서는 창밖 노을을 바라보며 복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끝까지 지켜드릴게요. 약속은 증거와 절차로 지키겠습니다. 복녀는 은서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민석과 혜진은 각각 자신들의 집에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평생을 지켜온 체면과 자존심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제 법적인 책임까지 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석은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를 설득하는 것은 이미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저지른 일 때문에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회사에서의 횡령 문제도 곧 수면 위로 떠오를 것 같았습니다. 혜진도 마찬가지로 불안한 밤을 보냈습니다. 문서 위조 혐의는 생각보다 심각한 범죄였습니다. 더욱이 어머니가 다치는 일까지 벌어져서 상해 혐의까지 추가되었습니다. 변호사를 구해야 하는데 그럴 돈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녀는 병실에서 조미정 변호사와 만났습니다. 변호사님, 이제 정말 법정까지 가야 하는 건가요? 복녀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조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해 사건은 이미 경찰에 신고되었고 신탁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민석 씨의 횡령 혐의와 혜진 씨의 문서 위조 혐의도 수사기관에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복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녀들을 법정에 세우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선을 넘어선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죠. 법이 판단해 주겠죠. 은서는 복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옳은 일을 하고 계세요. 힘드시겠지만 끝까지 해봐요. 복녀는 은서를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곁에 있어주는 은서가 고마웠습니다. 며칠 후 밤 병실에는 복녀와 은서 둘만 남아 있었습니다. 복녀는 깁스를 한 팔로 침대에 기대어 앉아 있었고 은서는 의자에 앉아 복녀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는 도시의 야경이 보였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복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은서야, 이제 말할 때가 된 것 같구나. 복녀의 목소리에는 결단이 서린 듯 했습니다. 은서는 복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어머니께서 숨겨두신 이야기, 이제 꺼내셔도 될 것 같아요. 은서는 가방에서 오래된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노랗게 바랜 신문기사와 공장 폭발 사고 관련 자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신문기사에는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3명의 이름이 빨간 밑줄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중 한 유가족의 딸이었어요. 은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그 공장 폭발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신 뒤
어머니도 오래 버티지 못하셨죠. 그때 복녀 어머니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복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 은서야. 내 친정에 내 남편의 죄가 닿아 있다. 그래서 너를 내 손으로 데려온 거야. 복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핏줄은 아니어도 손잡은 정이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해. 은서는 복녀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찾아오셨을 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요. 돈은 사람 살리는 데 써야 한다고 하셨죠. 은서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20살짜리 아가씨였는데 의젓하더라. 원망도 하지 않고 내 손을 잡아주었지. 복녀는 그때를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너는 내 딸이었어. 법적으로 입양은 안 했어도 마음으로는 진짜 딸이었다고. 은서는 자료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에요. 신탁의 집행인입니다. 피해자 유가족 대표님들과 이미 연결이 되어 있고 세입자분들 재정착 기금도 제가 직접 설계했어요. 은서의 말에 복녀는 놀라움과 동시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복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무릎 꿇고 빌일은 남편을 먼저 보내던 날에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무릎은 약속 앞에서 다시 꿇는 거구나. 은서는 복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두려움이 분노를 이기지 못하게 하려면 법과 기록이 우리 편이어야 해요. 그래서 모든 걸 문서로 남겨둔 거예요. 은서의 말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복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너를 후견인으로 지정하고 공증한 거다. 내 도장은 약속의 것이야. 그 약속, 너랑 끝까지 지키마.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이 흘렸습니다. 다음 날 민석과 혜진에게 법원에서 소환장이 도착했습니다. 가처분 신문과 형사 재판이 같은 주간에 열린다는 통지였습니다. 민석은 소환장을 받아들고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곳이 없었습니다. 혜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더욱이 상대방에는 조미정 같은 전문 변호사가 있어서 승산이 희박해 보였습니다. 오빠, 우리 정말 어떻게 해요? 혜진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습니다. 민석은 오랫동안 고민한 끝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혜진아, 우리 항복하자.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민석의 말에 혜진은 놀랐습니다. 항복이라니요? 그럼 우리 몫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몫? 민석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어머니께 한 게 뭐가 있어? 돈만 달라고 했지. 정작 어머니를 돌본 건 은서였잖아. 민석은 이제야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재판 당일 법정에는 복녀와 은서, 조미정 변호사가 한쪽에 앉았고 민석과 혜진이 다른 쪽에 앉았습니다. 방청석에는 시장 상인들과 몇몇 친척들이 와 있었습니다. 검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스마트 도어벨 영상과 요양 CCTV 녹화 내용, 그리고 피해자의 병원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일회용 비밀번호 장치를 이용해 자금 이전을 시도했다는 진술이 일치합니다. 검사의 발언에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석 측 변호인이 반박했습니다. 피고는 단지 유산 분배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졌을 뿐 고의적인 상해나 강요의 의도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의 목소리에도 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민사재판에서 조미정이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유산을 빼앗긴 은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유산을 나눌 규칙을 미리 공증해둔 복녀의 이야기입니다. 조미정의 말에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임의우견 계약과 유언 대용 신탁은 생전 약속을 사후까지 운반하는 법적 장치입니다. 판사가 질문했습니다. 신탁의 목적이 피해자 지원과 세입자 재정착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조미정이 자료를 제시하며 답했습니다. 공익성이 분명한 목적으로 설정된 신탁입니다. 단순한 가족 간 재산 분쟁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때 회계사 증인이 법정에 들어왔습니다. 증인은 긴장한 표정으로 증언대에 섰습니다. 신탁 설계 과정에서 회계 검토를 하던 중 강민석 씨의 공금 유용 내역이 발견되었습니다. 증인의 말에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이 회색 통장 사본은 피고가 스스로 제출한 자료에서 나온 것입니다. 운영자금이라는 명목으로 개인 계좌로 이체된 금액이 상당합니다. 증인의 증언에 민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혜진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법정 모독인 줄 알지만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미안해요. 담보 설정 시도한 것도 제 잘못이고 오늘 이 모든 일도 제 잘못이에요. 복녀는 혜진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잘못은 바로잡으면 돼. 딸아, 내가 돈을 안전망이라고 믿게 만든 어른들의 목도 있으니까. 복녀의 말에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판사는 잠시 자료를 검토한 후 엄숙한 표정으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형사부 판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 강민석에게 특수강요, 공갈, 상해 혐의 유죄를 인정합니다. 법정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관계, 초범인 점, 그리고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을 참작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민석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집행유예라는 것이 다행이었지만 전과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의 입지는 이미 끝났고 횡령 혐의로 인한 추가 수사도 남아 있었습니다. 피고 강혜진에게는 공동상해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합니다. 혜진도 마찬가지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벌금이긴 하지만 이건 역시 전과였고 문서 위조 혐의에 대한 별도 수사도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이어서 민사부 판결이 나왔습니다. 유언 대용 신탁의 유효성을 인정합니다. 신탁 설정은 적법하며 집행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합니다. 판사의 판결에 복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만 상속인들의 유류분 청구권은 별도로 행사할 수 있으나 과거 사전증여 내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실질적인 유류분 침해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말은 민석과 혜진이 받을 수 있는 몫이 거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면서 민석과 혜진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지쳐 보였습니다. 오빠, 우리 정말 잘못했네요. 혜진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석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가 잘못했어. 어머니한테 사과부터 해야겠다. 민석은 이제야 자신들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한 달 후 가을바람이 선선해진 시장 골목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재정착을 마친 점포마다 새로운 간판이 번쩍였고 재정착 기금 지원점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복녀가 약속했던 세입자 재정착 기금이 실제로 집행되고 있었습니다. 시장 입구에 있는 경로당 게시판에는 산업재해 유가족 장학회 후원 공지가 크게 붙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장학금 수여식이 열리는 날, 복녀는 검은 정장에 작은 국화꽃을 달고 참석했습니다. 깁스는 이미 풀렸지만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장학금 수여식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고 말했습니다. 이번 장학회는 을지로
전통시장 상인회의 뜻과 강복녀님의 신탁 기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산업재해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 자녀들을 위한 교육 지원이 목적입니다. 복녀가 단상에 올라가서 간단한 인사말을 했습니다. 잘났다고 할 게 없습니다. 늦게라도 배운 약속을 이제야 지킬 뿐입니다. 복녀의 말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관중석에는 시장 상인들과 세입자들, 그리고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의 가족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나서 혜진이 조심스럽게 복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혜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저 상담 치료 시작했어요. 학원은 정리하고 재정착 기금 관련 봉사활동부터 해보려고요. 복녀는 혜진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은 일이구나. 돈은 빚을 갚는 거고 사람은 도리를 갚는 거다. 복녀의 말에 혜진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멀찍이서 민석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조사를 받고 있는 민석은 예전의 정장 차림 대신 평범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복녀에게 다가가서 깊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체면을 내세우던 예전과 달리 이번에는 진심 어린 사과였습니다. 복녀는 민석을 바라보며 짧게 말했습니다. 죄는 벌로 갚고 남은 생은 일로 갚아라. 민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이제 제대로 된 일을 찾아서 살아보겠습니다. 저녁 무렵 가게 뒷방에서 은서가 새로운 장부를 펼치고 정기지급표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신탁에 따라 매달 지급되는 생활비와 각종 기금 집행 현황이 꼼꼼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마지막 도장 찍으셔야 해요. 공익신탁 집행 보고서입니다. 은서가 서류를 복녀 앞에 놓았습니다. 복녀는 붉은 인감을 꺼내서 힘있게 눌렀습니다. 탁 하는 소리와 함께 도장이 찍혔습니다. 복녀가 은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은서야. 은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어머니. 복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은서를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넌 내 핏줄은 아니지만 내 약속의 핏줄이다. 은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는 약속을 닮은 딸이네요. 복녀도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 모든 시련을 겪고 나서야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분명해졌습니다. 문 밖에서는 시장의 저녁 장사 소리가 분주하게 들려왔습니다. 삶은 여전히 복잡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서로를 다치게도 하고 살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작은 공간에서만큼은 진짜 약속이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복녀는 마지막으로 장부를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돈이 가족이냐, 가족이 돈이냐 물으면 내 답은 하나다. 돈은 사람을 살리는 데 써야 한다. 그게 도리고 그게 우리 집 약속이다. 은서는 장부를 정리하면서 복녀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150억이라는 큰 돈이 이제 진짜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산업재해 유가족들에게는 장학금이, 시장 세입자들에게는 재정착 기금이, 그리고 자신에게는 앞으로 살아갈 든든한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복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남편과 약속했던 일을 이제야 제대로 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 그것이 진짜 부자가 되는 방법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복녀와 은서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났고 약속들이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내일부터는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았습니다. 6개월 후 봄이 찾아온 을지로 전통시장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재개발로 인한 혼란이 정리되고 복녀의 재정착 기금 덕분에 많은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시장 입구에는 강복녀 상생기금 지원상가라는 표지판이 자랑스럽게 걸려 있었습니다. 복녀는 예전보다 더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깁스도 완전히 풀렸고 신탁기금 관리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유가족 장학회 업무를 보고 주말에는 재정착 상인들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결해주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장학생들 면접 결과 나왔어요. 은서가 서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12명이 더 선발되었습니다. 고등학생 8명, 대학생 4명이에요. 복녀는 서류를 받아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중에 김철수라는 학생이 특별해요. 아버지를 화재 사고로 잃었는데 공가대학에서 안전공학을 전공하고 있어요. 은서의 설명에 복녀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래, 아버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려는 거구나. 복녀는 장학생들의 이름을 하나씩 읽어보며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남편과 약속했던 일이 이렇게 구체적인 결실을 맺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은서야, 내가 죽으면 이 일을 누가 이어받을까 걱정이었는데 이제는 안심이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아직 오래오래 함께 해야죠. 은서가 복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복녀는 웃으며 은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준비는 해야지. 약속은 대대로 이어져야 하는 거니까. 그때 가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혜진이 서 있었습니다. 혜진의 모습은 예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화려한 옷차림 대신 단정한 복장이었고 표정도 훨씬 차분해 보였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혜진이 복녀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재정착 기금 봉사일로 왔어요. 오늘 신규 입점 상인분들 상담이 있다고 하시던데요. 복녀는 혜진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감격했습니다. 많이 달라졌구나, 혜진아. 복녀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상담 치료받으면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돈에만 매달려 있었는지요. 은서가 차를 끓이며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혜진 씨가 봉사활동 정말 열심히 하고 계세요. 상인분들이 많이 좋아하십니다. 혜진은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처음에는 죄송한 마음에 시작했는데 지금은 정말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복녀는 혜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는 거야. 내가 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기특하다. 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때 일은 평생 후회할 거예요. 이미 지난 일이야. 중요한 건 앞으로지. 복녀가 혜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변한 걸 보니 내 마음도 한결 가벼워진다. 오후에는 민석이 찾아왔습니다. 민석도 혜진과 마찬가지로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정장 대신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성실함이 묻어났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민석이 깊게 인사했습니다. 요즘 뭐하고 지내냐? 복녀가 물었습니다. 민석은 자리에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작은 건설업체에서 현장 관리 일을 하고 있어요. 예전처럼 큰 돈은 못 벌지만 정직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횡령 문제는 어떻게 되었냐? 복녀의 질문에 민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사와 합의했어요. 앞으로 10년간 월급에서 조금씩 빼서 갚기로 했습니다. 어렵지만 제 잘못이니까요. 복녀는 민석의 말을 들으며 안도했습니다. 그래, 빚은 갚아야 하는 거야. 힘들어도 끝까지 해내거라. 민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이제는 체면보다 정직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겠어요. 저녁 무렵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복녀는 새로운 발표를 했습니다.
너희들한테 할 말이 있다. 모두가 복녀에게 집중했습니다. 유류분 청구 포기하겠다고 한 거 고맙다. 대신 내가 너희들한테 줄 게 있어. 복녀는 봉투 2개를 꺼냈습니다. 이건 너희들 명의로 만든 소액 적금이야. 매달 100만 원씩 넣어뒀어. 조건이 있다. 정직하게 살고 남을 도우며 살면 찾을 수 있어. 민석과 혜진은 놀라며 복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혜진이 감격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복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족은 버리는 게 아니야. 다만 순서가 있을 뿐이지. 도리를 다하면 정도 따라오는 거야. 민석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철없었습니다. 이제야 어머니 마음을 알겠어요. 복녀는 2 자녀를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해가 지고 시장에 황혼이 내렸습니다. 복녀와 은서는 가게 앞에 서서 변화된 시장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활기찬 상인들의 모습,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가게들, 그리고 곳곳에 붙어 있는 상생기금 지원점 스티커들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은서가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복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어. 약속을 지킨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복녀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인감을 꺼내 바라봤습니다. 이 작은 도장 하나 때문에 벌어진 모든 일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도장이 참 많은 일을 했구나. 복녀가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 도장은 진짜 약속의 도장이 되었어요. 은서의 말에 복녀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약속의 도장이야. 앞으로도 계속 약속을 지키는 데 쓰일 거야. 밤하늘에 별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복녀와 은서는 가게로 들어가면서 내일의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장학금 전달식, 상인의 모임, 신규 기금 심사 등 바쁜 일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서야, 고마워. 복녀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뭐가요, 어머니? 은서가 물었습니다. 내가 있어서 이 모든 일을 해낼 수 있었어. 진짜 가족이 뭔지 가르쳐줘서 고마워. 은서는 복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어머니께서 저에게 진짜 가정이 뭔지 보여주셨어요. 2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150억은 이제 완전히 사람들에게로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도 분명해졌습니다. 돈이 가족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약속이 가족을 만든다는 진실이 증명되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많은 사연과 의견 올려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